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곳곳에 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대기질은 좋아지겠지만 기온이 뚝 떨어져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추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서쪽 지방으로 대기질이 하루 만에 악화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에 모래먼지 일부가 섞여 유입된 걸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높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조금 전 오전 11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그 밖에 인천과 경기, 충남에도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함께 치솟고 있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오후 늦게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오래 가지 않는 건 다행인데 추위가 또 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9.9도였는데요. 내일 아침은 영하 4도로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 늦게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겨울 추위는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기온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영하권 추위가 지속할 걸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12월 앞두고 겨울 추위가 잦아서 걱정인데 오늘 기상청에서 겨울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올해 겨울은 가을에 그랬던 것처럼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지속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우선 기상청은 전반적인 올해 겨울은 온난화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덜 추운 겨울이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12월 초반과 1월에는 북극 한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추위가 찾아올 걸로 보여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 12월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2월에는 동해안에 많은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온화한 겨울 날씨 속에 미세먼지와 추위가 반복될 가능성도 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각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일단 북한의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 국방성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자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9.19 합의를 이미 여러 차례 위반해온 사실은 거론하지 않고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성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세가 한국의 실책으로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됐다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한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북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군 당국은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오후 3시 이후로 9.19 군사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시정찰 자산이 포함되고 또 다른 헬기 등도 필요하면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북한을 향해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신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1시 5분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지구 공률로 인해 미상 발사체가 공중으로 수 킬로미터 오기 전까지는 탐지가 어렵다면서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이번에 초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거리와 기종, 의도는 아직 분석 중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다음 날 러시아 군용기가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를 분석해 러시아 공군 소속 군용기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어제 낮 12시 30분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평양으로 향한 이유와 탑승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전날 밤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직후라는 점에서 북한의 위성 운용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사 대응책으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현재 국방위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규탄 대상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대응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즉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를 정지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는 타당한 조치라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이 오늘 아침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방어태세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급기야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방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되려 충돌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 자체를 사실상 파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이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근데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 나 효력 정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합의문은 파기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래요. 국방위 위원들은 또 군 당국이 분석한 북한 위성 만리경 1호의 해상도 등 이 성능과 그에 따른 위협에 관련한 질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돼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정된 예산안 상정과 함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이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위성 발사 경과에 대해 보고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 고기동 차관을 상대로 이 반복되는 행정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이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당은 5호 혁신안 발표 예정돼 있고 또 야당은 오후에 의총이 있죠. 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후 회의를 열고 5번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는 민주당 출신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가 초청돼 이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도 진행됩니다. 그제 대전에서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이 야권 인사를 연달아 접촉하는 건데 이 외연 확장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 대표가 반도체 전문가인 만큼 이 과학기술계 인사를 만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될 오후 혁신안엔 이 건강한 당정관계 수립과 과학기술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또 오후에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이를 안건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당의 반발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30일과 이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이 쌍특검과 탄핵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의원총회에선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 등
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부적절한 언행의 심각성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불통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0분까지 행정 전산망 불통 현상으로 1시간가량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조달청이 현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 입찰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이 마비되면서 1시간가량 지연됐다며 현재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 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영 회담에서도 군사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다운인가 합의를 채택하면서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빈 방문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이 다우닝가 10번지 순핵 총리 관저로 찾아갑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군사안보와 산업,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 협력을 약속하면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Your state visit underlies the deep partnership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이틀 연속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두 정상이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에는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는 양국 입장이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두 나라는 국방안보협력을 위해 외교 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고 군대 합동훈련과 해양 공동순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 8개 과제를 명시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채널이 탄탄해진 겁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만 138명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 영국과 인공지능, 양자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군사전략적 함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에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만나 한영 FTA 개선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에 런던 금융특구 시장과 롤스로이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십 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습니다.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의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여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촘촘한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오늘 밤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최종 투표를 앞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 마지막 힘을 보탭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도주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경계를 소홀히 한 직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개호 담당과 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겐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와 오는 27일 인사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치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이라고. 최강욱 강원에 대해 강원 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부당의 회의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당내에서 볼 때 부당이고 이게 시작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이 시간쯤에 민주당 암컷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최강욱 전 의원 비상징계 내려졌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신속하게 징계를 내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상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발언이 저급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자 몸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분입니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발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체포동의안 국면에서요. 이러한 발언 나왔습니다. 색출해서 정치 생명 끊겠다. 이런 말 나왔을 때 이게 더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6개월 징계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그 소식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철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점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 발언이 여성 비하인가 아닌가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저급한 발언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어떤 지금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라는 것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마도 매번 연판장을 돌리고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셨었던 거 아마 아실 거고요. 특히 저는 의아한 게 최고위원이 7명 중에 4분이 여성이시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만 하면 여성 혐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낙인 찍기 좋아하시던 분들이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용한가라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 신념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어떠한 정파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자신의 원칙, 부분은 확실하게 그 기준에 맞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징계가 좀 신속하게 이뤄진 배경에 당내 분위기도 좀 이유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징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로 최고위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성 비하 논란이 더 퍼지기 전에 빠르게 신속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경각심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총선도 있고 총선 이후에도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란거리나 비하성 발언들을 제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각심 제고 방안을 통해서 앞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경솔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겠다라는 대표의 의중이십니다. 근데 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번 징계가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분석도 내놔서 이 분석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면 사실 개딸들 눈치를 좀 본 거죠. 이분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면 6개월이면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출마 자격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것이고 친명계 쪽에서 저걸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개딸들의 표정이 누군지 개딸들의 동지가 누구고 개딸들의 적이 누군지 선명히 드러나잖아요. 좌표 딱 찍혔잖아요. 지도부가 이런 팬덤이라든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좀 분리돼서 그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한테 매번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런 강성 지지층이 다 결집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마을 이장을 맡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이장직을 물러나야 야 이거는 이재명 대표 관계 없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제지도 하고 경고도 하고 먹힐 텐데 계속 이장을 하고 있으면서 뭐 이거 문제다 이건 하지 마라 이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아 이거는 그냥 언론 보라고 하는 얘기야. 형식적인 얘기야. 우리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실제 댓글에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예, 그 하태경 의원 그 녹취 듣게 되면 거기 보면 이제 단톡방이 유출된 게 더 큰 문제다. 그 비명계 좌표 찍기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명계 좌표 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발언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기에서 이상한 프레임으로 괜히 공격의 빌미를 주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건데 이게 친명 비명 나눌 필요가 전혀 없었던 문제죠. 사실 단톡방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나오고 나서 더 신속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좌표 찍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 징계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그게 더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징계는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당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게끔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민주당에서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예 발언이 더 세질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해서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반만 동의를 하는데요. 좀 더 자유로워지긴 하겠죠. 그런데 이분께서 그전에는 그런 센 발언을 안 했었나,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직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징계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그 발언이 어떤 면에서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면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입장문에 보니까 최강욱 이름 3글자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강성 지지층은 최강욱 의원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징계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크게 다르지 않게 이재명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 김종민 의원은 이번 어떤 징계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는 매사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그 제명인의 말 이장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비명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 카페 장을 내려놔야만 개딸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김종민 의원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본인은 알아서 내려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카페 이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비명, 친명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민주당의 모든 병폐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오히려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요. 이 카페장 내려놓으라 말하는 사실 너무 소모적인 이야기라 가지고 따로 큰 의미를 두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최강욱 전 의원 그 이름이 입장문에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사과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눈치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최강욱 전 의원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없다 보십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벌써 주변에서 친한 분들께서 다 알아서 방어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장직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 의장직을 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 대표께서는 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를 이렇게 넌지시 던지면 어느 순간 공격적으로 행동을 해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지지층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면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원으로서 누군가를 린치하고 또 정치적인 폐해를 일으키고 이렇게 좀 수준 낮은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릴 때는 거기에 대표로서 한마디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장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최근에 남북 군사 합의 관련해서 국가정보원 보고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백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어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안 질의 중에서 가장 일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정보위 여당 간사인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돼서 질의 응답 있었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발사체 자체의 성공과 관련돼서 북한이 제3차 발사에서 궤도에 진입한 성공을 거둔 경우에 대해서 국정원은 먼저 김정은 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또한 푸틴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어서
이 발사체의 성공은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공위성과 관련돼서 지금 북한에서는 괌 기지 사진까지 저희들이 북한이 확인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시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는 당시에 탑재된 위성은 소위 그 정찰위성으로 가치가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그 위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인공위성의 어떤 발전 속도, 새로운 인공위성의 그 발전 속도는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찍었다는 그 어떤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그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그 인공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국정원에서는 현재 고체연료 발사 기술은 ICBM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제3차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윤건영 의원이 필요한 부분 추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발사체의 성공 여부, 위성 발사체의 성공 여부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그럼 5월 달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냐라는 부분은 조금 전 유상범 간사께서 말씀하셨던 러시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다만 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던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냐라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찰 위성의 성능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 유상범 간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 사진을 확인을 해야 정찰 위성인지 아니면 정찰 위성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임박할 시일 내에 핵실험을 할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는 포착되지 않다. 다만 핵실험 부분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결심에 의한 사항으로 보면 된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정찰위성 이외에 나왔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원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예산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질의 정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 인사 파행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국정원 1차장 감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국정원 내부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국정원 인사 파동과 관련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국정원 내부 감찰 또는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국정원 내부 상황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으로서 국회 정보위에서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국정원 보고를 받은 내용 백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찰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고, 푸틴과 회담 이후에 북한이 설계도 등 그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을 했고, 또 발사체 성공이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이 판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국 상황 짚어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원희룡 장관 인천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제는 김기현 대표와 또
독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오갔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개항 출마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은 정무적 판단으로서는 대권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이렇게 녹록지는 않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배지를 꼭 달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을 때 험지죠. 그렇게 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무적 판단으로 다음 대권을 대상을 한다면 괜찮은 곳. 그러나 이번에 내가 우선은 배지를 달고 들어와서 다음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곳을 고민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의원님 전제를 달아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와 원 장관이 혈투를 벌이는 모습, 그런 것은 사실 관전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원 장관이 저는 개항 출마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원 장관이 지금 이 사태를 굉장히 좀 즐기고 있다는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정부의 장관들이 뭐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모두 지금 출마를 앞두고 언론 플레이를 좀 많이 일삼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본인들의 몸값 띄우기에는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으려나 현안 전국을 풀어나가는 그런 장관의 국민의 모습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좀 꽃놀이패로 인식을 해서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원흑 의원이 어제 SNS에 이재명 대표 개항도 무서워서 비례가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혹시 뭐 비례대표 이야기 나오는 건 없습니까? 전혀 당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내용이고요. 어떠한 근거에서 말씀을 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총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총선 기획단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총선 기획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한 개인의 거취 문제라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원로 정치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총선 기획단에서 전혀 언급된 바도 없고요. 아직까지 논의의 시기도 안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어떠한 근거에 기초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났는데 그 관련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험지로 나가든 아니면은 불출마를 하든 용퇴를 하든 이 당을 위해서 희생과 좀 헌신의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사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제 일이 좀 쉬울 텐데. 지금 험지 출마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의 울산 출마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울산에 출마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개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다른 측면이죠. 근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제 일이 쉬워질 텐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혁신위원장의 일은 혁신을 하는 것이지 공천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대표 이상으로 어떠한 권한을 가져서 무언가에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 며칠 전에 아랫목에서 자라서 월권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을 임명했던 대표에게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압박하는 이 모습은 월권일까 아닐까 저도 참 궁금해집니다. 그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 지도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저희 강서 선거 이후에.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덕분에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은 당무 개입으로 시작해서 당무 개입으로 끝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용산 혁신위를 만들어주시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아주 많이 답답합니다. 혁신위원장의 그 일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래도 인요한 혁신위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혁신위원회가 결국에 혁신을 만들어내려면
인적 쇄신의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인적 쇄신의 기틀이 뭐냐면 그게 결국에는 공천권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은하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월권의 범위는 조금 선을 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점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혁신위는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을 위해서 청년 공천 비례대표 50%도 이야기하셨고요. 다양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인적 쇄신 이야기는 많이 하셨는데 절대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의 내용이 어떤 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1호인 대사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했던 중진 험지 출마, 말만 무성하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만 키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50% 할당 말씀하시는데 그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할당제입니다. 근데 그 할당제를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지역 경선을 하는지 이게 엮여지지도 않는 안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켜보시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를 바보 취급하나라고 느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위원장의 스탠드업 코미디 그 자체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생각과 우리 당의 생각은 너무나 안 하셨다. 그 지점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정말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국민들께 열려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 대표보다 더 많은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대사면 이것도 망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싫어하는 할당제 같은 이야기도 확실한 성공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열린 문처럼 보이는 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혁신안들을 이야기한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혁신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하시고 국민의힘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과 비슷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해주시고 싶으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연일 광폭행보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어제 국회에 또 찾았고 그 민주당의 그 한 장관에 대한 본격 견제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훈비어천가 부르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었는데 허은하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승리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본인이 이제 정치인의 행보를 갈 건지 아니면 장관으로 남을 건지에 대한 건데 요즘의 행보를 보면은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장점이 있고 단점도 다 있는 분이신데요. 뭐 지금의 일에 대해서 지금 가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장관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잘해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으로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당내와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긁지 않은 복권 이야기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꽝입니까 당첨입니까? 저는 뭐 꽝이고 당첨이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상태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굉장히 좀 여론이 좋은 것 같이 뜨고 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시즌2를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굉장히 좀 말장난에 가까운 수준의 대답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셨는데 하나하나 놓고 나열하다 보니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밑바닥까지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지금은 뜨고 있으나 나중에는 결국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냈을 때에는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 민주당에서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의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였죠. 한동훈 장관 대구 방문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신당의 바람을 좀 상쇄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예측과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내일 26일이죠. 이준석 대표와 함께 대구 찾는 보도가 있어서 어떤 일로 가시는 겁니까?
대구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고요. 예. 이번에 이제 명단을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천하용인 입장에서도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등록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 5만 명 이상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등록을 지지자 연락망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연락망을 보면서 근데 이제 원내라던가 다른 곳에서 그게 연락망이 가짜다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폄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말로 몇 분이나 오프라인에서 모이실 수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돈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모일까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직접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 어제 인터뷰에서 보면은 한 장관 동지보다 경쟁자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한 장관이 다녀온 뒤에 또 대구를 방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그 대구의 어떤 민심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구의 민심은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쟁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경쟁자라는 것보다는 함께 보수의 가치를 키워나가고 이 보수당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 대표가 대구에 방문한 것은 한 5, 6번 정도 되고 저희와 함께 이번에 가서 약간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것은 좀 처음이기 때문에 뭐 한동훈 장관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기존의 그 방향대로 기존에 가던 길 안에서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의원이 짧게 그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 그리고 또 대구 방문과 관련해서 또 첨언하실 부분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 그리고 전국을 돌고 있는 모습들은 장관직으로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정말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는 결국에는 보수표도 끌어안아야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의 몸값도 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하되 그 보수의 표를 일부 가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과는 경쟁 관계 그리고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정치 생명도 이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호조와 공적연금 인상 등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5분기 만에 늘어났습니다.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2분기 연속 하락해 개선 흐름이지만 정부는 판단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분기 가계소득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 3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습니다. 고용호조로 근로소득이 늘고 연금이 증가하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지난 2분기 0.8% 감소했지만 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3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0.2% 증가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실질소득이 늘어난 건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연금 등 이전 소득 증가에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면서 112만 2천 원으로 0.7%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4만 3천 원으로 4.1% 증가했습니다. 소득 분배 지표 가운데 하나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55배로 2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가구 처분 가능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걸로 배율이 줄었다는 건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소득 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연간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여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80만 8천 원으로 3.9%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비 수출은 0.8% 늘어서 지난 2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3분기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24.2% 늘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소비 지출 증가율은 5분기 연속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지만 증가세는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일간의 일시 휴전 합의에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남부 지역을 맹폭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부터 휴전과 인질 석방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스라엘 측은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혀 합의 이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시신을 담요로 감싸고 다친 아이를 안고 앰뷸런스로 달려갑니다. 현지 시간 22일 가자지구 남부 민간인 거주 지역인 칸 유니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차별 공습을 퍼부은 겁니다. القتل فقط ما اكثر ولا اقل حوالي 4 صواريخ ضربوا علينا مجمع كامل في حوالي 100 شهيد مش قلال في اصابات كبيره والاسعاف هذه بتنقل وانت شايف الناس كلها هيتها و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فيكم. 같은 날 가자지구 라파에서도 공습으로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이 라파 동부에 오웨이다 가족의 건물을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اي هدنه يا راجل قاعد بيعمل مجازر يا راجل اسمه هدنه يا راجل مجازر بتصير يا راجل قبل هدنه مو بعرف هدنه قبل هدنه بيعمل مجازر يا راجل هذول ناس زباله العالم منور يا راجل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في العرب قبل اليهود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땅굴 폭파 작전도 계속됐습니다. 입구에 폭탄을 터뜨려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이렇게 땅굴 400여 개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적어도 4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의약품과 연료 등의 반입을 허용하고 하마스가 인질 50명을 풀어주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내용입니다. 하마스가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은 하루씩 연장됩니다. 240명가량의 인질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휴전을 이어갈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테러 희생자 유가족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청원을 냈습니다. מה שעולה בעסקה היום המסתמנת, מדובר על כסדר גודל של 200 מחבלים, שהתוכנית היא לשחרר אותם חזרה לירושלים. וירושלים המשמעות היא שהם מסתובבו ברחובות.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서방 기자들에게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공개했습니다. That the irrefutable truth of Hamas's exploitation of hospitals in Gaza is in full display to the world, we have an important question to as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길이가 500km에 이르는 지하 터널은 가자지구 전역에 깔려 있지만 하마스는 병원 같은 민간인 시설에는 땅굴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합의한 날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레바논을 방문해 하마스와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지도부를 만나 가자 지구의 휴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또 이번 방문에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와도 회동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일시 휴전하는 틈을 타 가자 지구 남부에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휴전 합의가 하마스가 재정비할 시간을 줘서 이후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이스라엘의 목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흘간의 휴전이 이스라엘군의 전투 태세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하마스 지도부에게는 전술적인 후퇴를 통해 그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성인 방송을 다룬 YTN 단독 보도 이후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정직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
사실은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겁니다. 업무를 이어가나 싶더니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20대 여성은 다름 아닌 중앙부처 7급 주무관. 근무 시간 노출 방송은 여러 차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도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그대로 보입니다. 책상 옆에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고스란히 노출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출 방송은 업무 시간 화장실로 옮겨가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럽고요. 이러한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이 공무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한 번 방송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300명 가까운 시청자가 공무원의 은밀한 행각을 지켜봤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몸담은 부처는 국가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런 성인 방송 같은 걸 찍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단순한 기강 행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의 평판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부 부처는 이 공무원이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공무원은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근무 도중 부적절한 방송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기강회의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유네스코는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 신규 회원국을 선출했고 아시아 지역 그룹 내 공석 중 한 자리를 우리나라가 채웠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당선이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과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산 4번째로 세계유산위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세계유산위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 중이며 내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도 심사 과정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오늘 낮 동안 온화하지만 공기가 탁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 중입니다. 먼지는 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 19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퇴근길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주말인 모레는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중부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중서부 지방에는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영하권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